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와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직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좀 한 10시 10분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늘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언제나 시민을 섬기고 또 청렴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를 두고 우린 청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직자 모두가 처음에는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리와 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처럼 말이죠. 30년째 공직 생활을 해온 김영수 과장.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청렴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어쩐 일이세요? 네 조카가 3년째 시험만 준비 중이잖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별이요? 네. 몇 개월만 너희 부서에서 심부름하는 일이라도 시키면 안 될까? 바로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는 누님의 전화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무척 무거워진 김영수 과장. 네, 들어오세요. 과장님, 보고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청렴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그 센터에서 교육 운영 요원과 시설 관리직 신규 채용권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산하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소식. 김 과장은 단지 사람을 추천하는 것뿐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에서 사람 뽑는다는 거 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제 조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요. 그 다음 시험 준비 전까지 데려다가 일을 좀 시켜볼까 해서요. 아, 과장님 조카분이요? 자세한 일정하고 서류 확인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제 조카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센터에서 면접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무조건 제 조카를 뽑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조카를 추천한 것뿐인데 순식간에 지위를 남용한 비리 공무원이 된 거죠. 국민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거라고 믿고 각종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개입시킨 공직자에게 공평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공직의 기본인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국가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직원들이 몇 분 계신데요. 자, 그러면 교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은 감사 담당관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강혜은입니다. 평소에도 업무가 많으실 텐데요. 어제 또 국감도 받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 준비도 하고 예산 시즌인데 저희 거 업무인 김영란법으로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가급적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딱 2주가 됐어요.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4시간 정도 출장을 나가면 부재중 전화가 2통 정도 왔대요. 근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4시간 동안 출장을 나갔다 오면 부재중 전화가 40통 내지 80통이 와서 찍혀 있대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할 때, 일을 할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가 오고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피크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전화 오는 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대로 신고가 되거나 처벌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람파라치 때문에 수많은 신고가 있고 처벌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도 뚜렷하게 처벌되는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다시 과거의 행동으로 돌아갈 때가 그때가 위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 전에 저희가 교육할 때는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할지 이런 내용으로 교육 자료를 재구성을 했고요. 제가 설명을 한 후에는 저희 주무관님 한 분이 나오셔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교육 자료의 제목을 청탁금지법의 이름과 실제인데 밑에 핵심 내용하고 주요 사례 중심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순서는 지금까지 저희과에 들어온 주요 질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청탁금지법에 제정한 의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요, 청탁금지법의 중요한 3가지 내용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정청탁, 금품수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답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맞추시겠지만 미리 한번 답을 체크를 해보세요. 20개 중에서 15개 이상을 맞추는 게 쉬운지. 자, 한번 먼저 보죠. 공무원이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한테 15만 원짜리 선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답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 자기 친한 민간인 친구한테 통 크게 10만 원짜리 저녁을 샀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는 공무원이 자기 절친한테 15만 원 또는 50만 원 상당의 부조금을 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청탁 관련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다가 기자분들한테 기사를 잘 써달라, 내용이 틀렸으니까 수정해달라, 또는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삭제해달라 부탁을 하면 김영란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랑 같이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근데 성실하고 유능해요. 그래서 그쪽 부서장한테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니 잘 지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제로 부정청탁을 받았어요.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거절이나 신고는 안 하고 다만 부정청탁 내용대로 하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 경우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공무원 일하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언론과 직원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기자한테 업무 설명을 하면서 3만 원까지 식사를 사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났는데요.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죠. 국감 못지않게 중요한 행정감사 기간에 상임위 위원님한테 10,000원짜리 저녁을 사는 것, 행정감사 기간에 10,000원짜리 저녁을 사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국장님께서 어제 국감이 끝났다고 너네 고생했다. 내가 저녁을 3만 원 넘어서 4만 원짜리 사겠다. 이럴 때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민원인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저녁을 2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할 얘기 좀 남았는데 장소를 옮겨서 약주 한잔 하시죠. 2만 원짜리 또 술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민간 기업이나 사회복지 모금회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연말에 불이웃 돕기를 위해서 기업한테 협찬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기업이 거절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책임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무 관련자가 우리 직원이 상을 당했는데,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부조금하고 화환을 7만 원, 5만 원 보냈어요. 이런 경우는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드셨죠.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안경 쓰신 분. 자,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비싼 것도 아니고 7만 원짜리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공무원이 기자님을 만났는데, 또는 의원님을 만났는데,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사고 싶은데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3만 원짜리가 없어요. 4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업주비 카드 가지고 3만 원짜리를 계산하고 본인이 접대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접대하는 사람이 사비를 털어서 용감하게 나머지 돈을 다 지불했어요. 처벌 될까요? 안 될까요? 경조사비 한도가 있는데 초과 수령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전체를 반환해야 되겠습니까? 초과분만 반환해야 되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액수를 초과했어요. 이때는 초과분만 반환해야 될까요? 전체를 반환해야 될까요?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한 공무원이라서 금품을 민원인한테 즉시 돌려줬어요. 돌려만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신고도 필요할까요? 저도 강의하러 종종 다니는데 사전 신고를 꼭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강의 요청이 왔어요. 갑자기 사전 신고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직한 공무원은 휴직 중에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사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강의료를 받았는데 기준을 초과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기준이 아니라 준 쪽의 기준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기만 될까요? 아니면 신고도 필요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 맞춘 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끝날 때 알려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청탁금지법 제정한 배경하고 의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하고 달라서 이 법은 사례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익위 Q&A도 모든 사례를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더 모르죠. 이런 경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지침, 한 10만 가지 되는 Q&A가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을 만든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과 물어봐서 바로 확답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만 미리 판단하셔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지침이 되는 게 뭐냐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특별히 서울시 공무원은 일도 엄청 많이 하고 청렴하죠. 박원순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96명이 스스로 깨끗하다, 우린 청렴하다, 친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민한테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 들어보니 공무원 중에 55명 정도만 청렴하다. 아니죠. 45명 정도만 청렴하다. 절반 이상은 청렴하지 않다, 친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판단을 하자. 이런 기준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해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이 알아도 별 문제가 없을지, 국민 관점에서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처벌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자. 두 번째, 공직자를 보호해주자. 이 법은 아시다시피 최고 처벌 수준이 징역 3년이죠. 금품을 받으면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부정청탁대로 하면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를 보호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 같으나 상충되지가 않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금품을 받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때 크게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법이 규율 안 하니까 그 다음 절차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부정청탁으로 금지되는 건지 허용되는 건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금품수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사실은 우리가 김영란법은 지켰어도 혹시 박원순법에 위반하게 되면 서울시 행동강령 처벌받기 때문에 우리는 김영란법보다 범위가 넓은 박원순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죠. 아시다시피 박원순법이 김영란법보다 범위가 넓고 강력하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영란법은 국규를 통과한 법률이고요. 박원순법은 행동강령이니까 자치법규 규칙이죠.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을 14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4가지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14가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박원순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14가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박원순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 받을 때는 직무 관련자한테 받는 것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 받을 때는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한테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이 100만 원씩 줄 일이 없는 거죠. 박원순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한테 일체 금품, 단돈 1,000원 받는 것도 규율을 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에서는 본인이 받는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받는 것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금품을 받았어요. 직무 관련자한테. 본인이 모르시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본인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고 본인이 알면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받지 않고 자녀가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박원순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죠.
박원순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대상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법에 의한 공공기관, 그리고 사립학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대학 교수,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겠죠.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외국 정부, 외국 학교 소속이다. 귤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또 공직자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공직자는 뭐냐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여기 보시면 배우자가 나와 있어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면 본인 처벌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배우자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할 인원이 없으니까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원래 공무원 일인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이 위원회는 모든 위원회가 아니고 법령,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를 예를 들면 감사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희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그냥 만든 거지 법령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유임 위탁받은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그 다음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심의평가 등입니다. 유사한 게 들어가는 거죠. 저 네 가지 분들이 하는 걸 다 보세요. 다 공무원이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긴 거죠. 저분들도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에 민간위탁 기관이나 위원회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죠. 담당하는 분이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저분들이 위반하면 담당자도 불편해지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근데 방향을 한번 보세요.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민간인은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한 경우만 관계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민간 기업에 내 자녀가 훌륭하니까 취업을 부탁하는 것, 이런 것은 아예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법률로는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세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방향이 민간인이 공직자한테 금품을 제공한 것,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한 것이지 공직자가 민간인한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 오는 질문 중에 내가 내 친구한테 생일 맞았는데 10만 원짜리 선물하고 싶은데 이 법으로 걸리는 거냐? 안 걸리죠? 이 법은 공직자가 권한이 세기 때문에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공직자한테 부당하게 금품을 주지 마라. 방향이 민간인이 공직자한테 뭘 주거나 민간인이 공직자한테 청탁하는 쪽을 규율하는 거지 반대 방향은 규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질문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15만 원짜리 선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이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저런 것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민간인 친구 만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100만 원짜리 사주든 1000만 원 사주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시민한테 5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어요. 저것도 당연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죠. 공무원이 자기 절친한테 10만 원 넘어서 20만 원, 50만 원 부조를 했어요. 전혀 규율 대상이 아니죠. 민간인이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거나 공무원한테 금품을 주는 쪽을 규율하는 거지, 공무원이 민간에 부탁하는 거나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사주는 것은 전혀 규율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30%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법을 고민하기 전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속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 아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공직자 아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방향이 공무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하는 거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부정청탁을 가보겠는데요. 부정청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공직자가 하는 14가지 업무에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14가지 업무가 뭐냐? 인가나 허가 등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 두 번째,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면해 주는 것. 세 번째, 인사 문제. 인사는 범위가 넓습니다. 채용, 승진 뿐만 아니라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근평, 파견, 교육, 업무 분장 다 들어가는 거죠.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사람을 선정하거나 탈락시키는 데 개입하는 것. 그 다음은 수상, 포상, 선정, 탈락에 개입하는 것. 그 다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자기 공무원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감사과에 감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처벌 상황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곤란한 거죠. 우리가 계약도 많이 하죠. 서울시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시키는데 개입하는 것, 보조금 투자 등에 개입하는 것, 돈 문제죠.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병원 접수 순서 바꾸는 것, 뭐 그런 거죠. 학교 문제, 징병검사 12번에 보면 공공기관이 각종 평가 판정하는데 개입하는 것. 13번, 저것도 범위가 넓죠. 행정지도, 단속, 선정하고 배제하고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것. 14번은 특사경에 관련된 거죠. 저 14가지의 관계가 있어야 부정청탁 대상 업무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저기에 기사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한테 기사 부탁하는 거? 없죠? 그래서 기자한테는 우리 기사를 잘 써달라, 잘못했으니까 수정해달라, 삭제해달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술을 사고 식사를 사는 것은 대가성이 있으니까 형법상 뇌물죄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규율되실지 몰라도 단순히 말만 하고 부탁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일단 부정청탁으로 처벌 들려면 저 14가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14가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부정청탁으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정청탁 앞에 부정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건 뭐냐면 청탁하고 부정청탁이 다르다는 거죠. 청탁은 부탁하고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부정청탁은 뭐냐? 저 14가지 일을 비정상적으로 부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법령을 위반해서 해달라,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휘 권한을 남용해서 벗어나서 해달라, 그게 부정청탁이 되는 거죠. 법대로 해달라든지 네 지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부탁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로 간 직원이 성실 유능하니까 잘 지도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선처, 부탁인 거죠. 이건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청탁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14가지 업무에 관계가 있으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안 되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1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기자한테 기사 써주는 것을 뺐지만 저 14가지 업무가 적은 게 아니죠. 엄청 많죠. 그래서 예외사항을 7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예외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예외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대로 해달라. 당연한 거죠. 공무원한테 법대로, 절차대로, 기준대로 해달라.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해달라. 이것도 아주 당연한 겁니다. 부정청탁 개념은 부정청탁이니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몰래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의제, 간주가 되는 거죠. 저 두 가지를 다 충족해 하는 게 아니라 저 7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 행위가 저 7가지 예외를 봤더니 그 중에 하나에 걸린다. 그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사 때문에 고민하죠. 저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금평을 하고 있는데 다 술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과장을 불러서, 팀장을 불러서 따로 술을 사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에 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피켓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피켓으로. 국장님 방에 가서 내가 성적은 일한 건 별로 없지만 경력은 적지만 나 받고 싶습니다. 피켓으로 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공개성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언론을 활용하거나 공문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 됩니다. 근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안 되죠. 그 노인분들은 잘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SNS는 공개성이 없다는 게 권유기의 현재까지 유권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거죠.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구축 민원 전달하는 것. 선출직 공직자면 시장님, 구청장님, 교육감, 생각나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분들은 국회의원, 시의원이죠. 저분들이 공익 목적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구축 민원 전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뒤집어 말하면 사익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 말하는 게 공익인지 사익인지를 판단하셔서 공익이면 되는 거고 사익이면 부정청탁하는 거죠. 제3자 구축 민원을 전달해야지 그게 아니고 특혜를 달라 이런 건 안 되는 거겠죠. 조금 있으면 예산 시즌 돌아오고요. 행정감사 나오고 평소에 민원 많은데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별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법정 기한 안에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 당연히 되는 거죠. 다만 순서를 바꿔서 해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순서 바꾸는 건 부정이니까요. 직무 법률관계 확인 증명 요구하는 것. 질의상담 통해서 제도 설명 해석 요구하는 것.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김영란법. 이런 거 된다는 거죠. 기타 사유상규. 저 6가지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 사유상규, 사유통념 비춰봤더니 저건 허용이 되겠더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끼는 직원이 다른 과에 갔어요. 그쪽 부서장한테 아이고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말 속에 말한 사람과 상대방이 부정하게 봐달라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인사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정청탁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부정청탁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처벌 받아요. 이 법은요, 공무원한테 의무를 부과했거든요. 명확하게 거절하라. 그리고 나서 실행력을 높이려고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해라. 그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거든요. 거절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하고 또 다시 청탁을 하죠. 청탁의 특징, 직접 하지 않고 대개 제3자를 통해서 하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직장 동료, 나보다 높은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이 다시 오면 이때는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은 기본이고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신고를 하라고요? 유선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선이나 구두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징계받아요. 자, 그런데 동일한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탁 받을 때 보통 보면 누구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거절했더니 더 높은 사람 통해서 들어와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죠. 그 동일한 부정청탁입니까? 아닙니까? 동일하죠. 동일인은 아니지만 동일인이 아니고 동일하잖아요. 내용이 같으니까. 동일한 부정청탁 여부는 사람이 아니고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검경에 통보도 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통보도 하고 내용도 기록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부서장들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이 부정청탁대로 하면 그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니고 줄줄입니다. 부정청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재권 있는 실국 본부장, 과장, 팀장, 위임 전결을 한 시장님, 부시장님 다 해당이 돼요. 처벌을 같이 받는 거죠. 시민이 위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했어요. 윗분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는 담당자만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니고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위임 전결을 해서 결재선상에는 숨어 있지만 원래 권한이 있는 최상급자도 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 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걸 면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신고를 서면으로 하면 직무 참여를 정지시키거나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혼자 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하게 하거나 업무를 바꿔주거나 마지막에는 전보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전보는 최후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전보 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보는 최후 수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일하시다가 고충을 냈는데 안 옮겨줘요. 그때는 부정청탁 받아서 서면 신고하고 전보 신청을 하세요. 자,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만 시민은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시민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보장을 해주자는 거죠. 우리도 인사이로점이 있으면 직접 상담할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런데 그 시민이 직접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잘하는 공무원이 있어. 둘이 친하대.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람 하나 껴요. 그러면 그때 그 시민은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직접 말하는 거 허용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써먹냐. 그게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2,000만 원 처벌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써먹은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탁한 게 더 나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회에 부정청탁 문화가 만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공직자면 책임이 가중돼서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처벌 받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시민이 또는 주위 동료가 상사가 밑에 사람이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너 중간에 제 역할 해달라고 부정청탁 해도 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3,00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거예요. 부정청탁을 받고서 안 하면 다행인데 그에 따라 직무를 해버렸어요.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빨간 선이 그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부정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부정청탁을 안 했어. 그렇다고 처벌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실 때문에 처벌받는 겁니다. 부정청탁을 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이행 안 해도 처벌을 받아요. 이 사례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알았다는 게 고의죠. 알고서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죠. 요건이 안 된대로 한 거니까. 그렇게 부정청탁을 하면 저 시민은 자기 일이니까 과태료를 안 받지만 이 양반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받으면 명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민원이라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처음엔 잘 알았었는데 저 사람은 나는 과태료 처벌 안 받지. 그런데 저 공무원은 내가 부정청탁했는데 명확하게 거절 안 했다. 저 징계받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상황을 몰고 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부정청탁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거절을 하고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되죠. 안 그러면 나중에 애매하게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2번 받았다. 유선도 아니고 구도도 아니고 서면으로 저희 조사과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2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끼면 저 시민이 갑자기 과태료 1,000만 원 받는 거죠. 다른 사람 써먹었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애매하게 2천만 원 과태료 드는 거죠. 여러분들 부정청탁 하려는 시민한테는 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선생님이 졸지에 1천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워닝을 줘야 되는 거죠. 중간에 낀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과태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아는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직장 동료, 상급자, 친한 후배 이렇게 오는 거죠. 청탁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중간에 여러 명이 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청탁을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여기를 통해서요. 이때는 거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바뀌었지만 내용이 본질적 동일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조사과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사과장한테 적발상 제휴시켜 주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원칙대로 윗사람이 했던 누가 했던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면 서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양반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는 주무관이니까 나는 처벌 아닌가 봐. 전혀 아닙니다.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는 담당자,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 결재선상이 없어도 권한을 위임한 사람, 줄줄이에요, 줄줄이. 이걸 여러분들은 부서장한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나한테 청탁하면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착하잖아요. 공무원이 원래 마음이 착하죠. 어떤 사람을 유발행위를 적발했더니 가족이 생계가 막막하대요. 눈 감아주자. 그리고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밝혀지면 이 사람 면책입니다. 자기 일이니까. 과태료 부과 안 돼요.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는데 징역 2년을 부과받을 우려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의사유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라. 법령에 따라서 해라.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해라. 여러분들 인사상 애로가 있으면 피켓을 활용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각과의 사무관리비 활용해서 피켓을 하나씩 꼭 만드세요. 김문현 주임님, 우리 것도 하나 만들어야죠. 네. 여기 공익목적 나왔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익인지 사익인지 그리고
제3자 고충민을 전달하는 건지 부당하게 특혜를 주자는 건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김영란법에 관심이 높아서 식사도 부정청탁도 원래 안 하셨지만 더 안 하시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목이 맛이 갔어요. 자, 사례를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기자한테 기사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죠. 14가지 안 들어있죠. 이거 저희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 다른 직원이 전출 갔을 때 잘 부탁한다. 사유상규죠. 단순한 선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부정청탁 받고 자기는 행하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 거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받으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혀야죠. 인간관계 고려해서 웃으면서 노력해 볼게요 하고 안 하면 징계받는 거죠. 두 번째 받으면 명확하게 거절하는 건 기본이고 서면으로 신고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 부정청탁 등록 시스템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부정청탁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했다. 아, 다행이다. 나 면책되겠지. 전혀 아니죠. 중간에 끼어 있으면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금품 수수를 보겠습니다. 금품이 뭐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다 금품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은 모조리 금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처벌 기준이 딱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 100만 원 넘으면 큰 돈이다. 이게 결과라고 합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받으면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둘 다 형사처벌입니다. 징역 3년. 준 사람까지요.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쪼개기를 할 수가 있죠. 분할해서. 이걸 막으려고 1년 동안 받은 돈이 300만 원 초과하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똑같이 형사처벌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박원순법도 지켜야 되니까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한테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주의할 거예요. 배우자가 받았다. 연말에 내년 설에 집에 가니까 택배가 와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보니까 5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클린생고센터 신고를 하면 늘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서 차마 신고를 못했는데 람파라치가 신고해가지고 밝혀졌어요. 배우자가 받았는데 본인이 아는 거죠.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처벌받는 거죠. 결혼하실 분들은 배우자한테 택배를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이하는 형사벌까지는 가지 않지만 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럼 받은 경우만 처벌할까요? 받진 않았어요. 행사하려고 체육대회 한다고 협찬을 요구했어요. 또 상대방이 주겠다고 그랬을 때 고맙다고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처벌을 안 받을까요?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요구한 경우, 주겠다고 했을 때 받겠다고 약속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너무 팍팍하니까 8가지 예의 사유를 정했어요. 금품을 받은 경우지만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예의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 이혼은 그 유명한 350이죠.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여기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저 2호의 예유를 적용할 때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안에서만 예유인데 1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2호로 예유가 될 때는 350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호로 가면은 350을 넘어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과에 물어보는 것. 다른 호인데 350을 지켜야 되냐? 아닙니다. 2호로 갔을 때만 350을 지키는 거고 다른 호는 음식물 3만 원 넘어도 돼요. 선물 5만 원 넘어도 되고요. 경조사비 10만 원 넘어도 되고 2호만 350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예유를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파견 공직자한테 주는 것, 이거 예유입니다. 기관장님이, 시장님이 서울시 공무원한테 주는 것. 자, 시장 표창받았어요. 20만 원짜리 상품권 왔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저 선물인데 5만 원 넘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자한테 주는 것. 식사 3만 원까지만 사줘도 됩니까? 국장님이 직원한테 4만 원짜리 사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건 2호가 아니고 1호거든요. 다만 목적 제한이 있죠. 위로 격려 포상 등. 기관장이 하는 것은 목적 제한이 없지만 상급자가 하는 것은 위로 격려 포상이라는 그런 거에 준하는 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3호로 가볼게요.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여기 계신 분이 허락을 받고 강의 나가요. 문제가 없죠. 겸임교수. 자, 4호. 친족이 주는 것. 부모님이 줘요? 배우자가 줘요? 금액 제한이 없죠. 부모님이 식사 사주는데 제가 부모님이 식사 사준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밥 사준다는데 3만 원짜리만 먹어야 됩니까? 필요 없는 거죠. 2호일 때가 350이고 나머지는 금액 제한이 없는 거죠. 자, 5호. 공직자 등이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 우리가 친목회의 들었어요. 공제위 들었어요. 거기서 돈을 준대요. 거기서 선물 준다는데, 경조사비 준다는데 선물 5만 원짜리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친목단체가 있어요. 협의를 냈어요. 거기서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자녀 결혼하면 100만 원을 줘요. 내 자녀인데 10만 원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저건 2호 적용되는 게 아니고 5호를 적용하는 거면 350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6호요. 저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직무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를 갔더니, 자,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한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저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갔더니 일반 시민도 참석하고 기업체 사람도 참석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로얄룸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허접한 방을 주더라.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우대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역할 없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음식물도 일반 시민은 5천 원짜리 사주는데 담당 공무원이라고, 아까 제가 2호는 3만 원은 지켜야 되지만 다른 호는 3만 원 넘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10만 원짜리 사주더라. 안 되는 거겠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특별한 역할을 했으면 특별하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발제자나 토론자를 했다면 좀 더 대접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7번이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뽑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자,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어디를 갔더니 직무 관련 단체에서 기념품을 주는데 공무원 10명한테는 다수인이죠. 좋은 걸 주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걸 주더라. 시민은 안 주고 우리만 주더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이요. 자, 2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반행위 걸리기 가장 쉬운 게 2번입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어떤 분들이 그래요. 뇌물을 줘야 직무가 원활하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저기 원활하는이라는 것은 업무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드는 거죠. 여러분들 과에서 선물을 마련해 놓으려면 앞으로는 5만 원짜리 이내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7가지 가지고 모든 예의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사유통념, 사유상규를 만들어 놨죠. 현대차에 다니는 직원이 자기 애인이 공정위 사무관이에요. 직무 가능성 높죠. 조사하니까요. 약혼한다고 150만 원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유관념상 보면 연인 간에는 그 정도는 하더라. 그럼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1억 원짜리 선물했어요. 오, 연인 간에도 저 정도 안 하더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사유통념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들끼리 술 먹다 걸리면 갑자기 연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이 직무상 대접받은 게 아니고 우리 연인이라 사유상규상 사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 음식물은 3만 원인데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술도 한잔 하는데 식사 3만 원이고 술 3만 원이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통으로 보는 거죠. 묶어서 3만 원인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는 같이 써야 되겠죠. 기업체가 미리 돈을 넣어놓고 미련 돈 넣어놓고 당신이 직원을 데리고 와서 먹으세요. 이거 안 되는 거겠죠. 선물은 이것과 이걸 제외한 모든 게 선물이죠. 5만 원이죠. 경조사는 10만 원이죠. 이것도 다 묶어서 보는 거예요. 화환 10만 원짜리 보내고 부조금 10만 원 하고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통으로 보라는 거죠. 자, 경조사의 범위. 승진 경조사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경조사죠. 경할 만한 좋은 일이죠. 이 법에서 말하는 경조사는 딱 2가지. 결혼과 장례. 본인과 직계 비속의 결혼. 그리고 장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장례. 승진은 경조사 10만 원 갈 게 아니고 선물 5만 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승진했어요. 남 보낼 때 5만 원짜리 축하나는 허용이 되지만 7만 원짜리 나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승진 경조사인데 10만 원 이랬는데 아닌 거죠. 이 법이 말하는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만 말하는 거죠. 외부 강의 나가시기 전에는 사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금액 제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경조사비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 누가 2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반환해야 됩니까? 10만 원까지 허용되니까 10만 원 반환하면 되는 거죠. 초과분만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선물은 물건이잖아요. 7만 원짜리 누가 보내왔어요. 2만 원 돌려드리면 안 됩니다. 통으로 다 반환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금액 환산해서 초과한 것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권익 유권 해석은 물건은 불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금품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처벌을 받아요. 따라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체를 하면 징계인 거죠.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2가지를.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반환만 하지 마시고 신고까지 하셔야 돼요. 처벌 수준 보면 한 번에 100만 원 넘거나 1년에 300만 원 넘으면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내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동시에 2배에서 5배 과태료를 받는 거고요. 강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받은 게 300만 원 넘었죠. 받은 사람 물론 준 사람도
형사처벌이죠. 자,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죠. 3명이 저녁을 먹었어요. 회계사가 샀는데 1차 60만 원이니까 1인당 20만 원이죠. 음식을 먹었을 때 서로 구분해서 먹은 게 명확하면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은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n분의 1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2차로 갔네요. 장소를 바꿔서 겁나게 마셨습니다. 300만 원. 1인당 100만 원이죠. 중요하죠. 1인당 20만 원, 1인당 30만 원. 나눠서 보면 빨간 글이 안 생기고 과태료로 끝나지만 이건 묶어본다는 거죠. 1차와 2차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다.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둘 다, 양쪽 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민원인을 만났을 때 3만 원짜리 점심을 혹시 사주시면 바로 사무실 들어오시거나 하셔야 되지, 커피집으로 가셔가지고 민원이 되면 따로따로 보지 않고 묶어본다는 겁니다. 저녁도 저녁 먹고 할 얘기 더 있다고 생맥주집 가자 해서 간신히 3만 원 넘으면 묶어서 처벌된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내년 설에 고향에 갔더니 사업에서 돈 버는 친구가 네가 옛날에 나를 도와줬고 내가 돈 벌었으니 네 밑에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줘라 하고 돈을 15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넘었죠? 100만 원 넘는 거하고 안 넘는 거 큽니다. 형사벌하고 과태료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줬어요. 받았어요. 와가지고 그대로 직원들한테 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쓰고 직원들한테 썼죠. 훌륭한 리더죠. 그런데 둘 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100만 원 초과하면 동기, 목적, 내용, 직무관련성 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민원인께서 내 생전에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놓고 가셨어요.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발이 빨라서 놓고 도망가셨습니다. 돌려주기가 거시기해서 불이웃돕기 성금을 하든지 저 같은 교회 잡사는 교회 현금을 해버렸어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죠. 내가 쓴 거 아니고. 그런데 둘 다 과태료 처분이죠. 만약에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둘 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자, 밑에 직원이 상급자한테 저녁을 사준대요. 3만 원 넘었어요. n분의 1 하자. 그랬더니 밑에 직원이 아이 과장님 왜 그렇게 째째하게 그러세요. 대범하셔야지. n분의 1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드시고 다음에 쏘세요. 그러면 n분의 1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더 크게 쐈어요. 그런데 윗사람이 밑에 사람 사준 것은 불문가지. 밑에 사람이 윗사람 사준 것만 문제가 돼서 둘 다 과태료 처벌 받는 겁니다. 이 법의 구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절반 이상이 청렴하지 않다. 지휘관을 남용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는 것을 금하고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 사주는 것은 규제가 거의 없지만 밑에 사람 윗사람 사줄 때는 많은 규제가 따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문화 쪽에서 많은데요. 배우자한테 사실 배우자한테 온 게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보낸 거죠. 직접 보내면 불편하니까 배우자 통해서 티켓을 보냈어요. 본인이 집에 갔더니 와 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주라고 티켓이 왔나 봐. 배우자가 받은 경우를 제가 아까 규율된다고 그랬죠? 자, 공직자가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처벌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게 됐어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신고해야죠. 반납하고. 그런데
신고하고 반환하기가 거시기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오페라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처벌을 받는 거죠. 배우자가 아니고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배우자가 뭘 받았으면 무조건 모르셔야 돼요. 대표가 화환하고 부의금을 보냈습니다. 합쳐서 보는 거죠. 10만 원 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에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경우죠. 행사를 갔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한테는 잘해주더라.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일반인한테는 안 해주더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무원한테 잘 보이려고 부른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유상규상 저 정도는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남자끼리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사례를 볼까요? 공무원이 기자한테 업무 설명하면서 3만 원까지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기자한테 업무 설명하면서 3만 원까지 식사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14가지 업무에 부정청탁에도 안 들어갔지만 3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식사 사주면서 기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대가성이 있어서 형법상 뇌물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설명만 하시고 물어보는 거 답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밥 사주니까 잘 써주세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검사 받을 때 상임위 위원님한테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감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검사를. 저희 감사과가 감사로 나가면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식사는 자기가 해결했어요. 국장님이 국감 끝났다고 고생했다고 식사 4만 원 사주겠다면 3만 원 넘으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상급자가 하급자 사주는 거니까 된다는 거죠. 다만 업추비 지침 이런 걸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거죠. 민원인하고 점심 먹고 술 마시고 각각은 3만 원 이내지만 연결시켜 보니까 3만 원 넘었어요. 안 되는 거죠. 선의를 위해서 행사를 하실 때 강압성을 느끼게 하는 협찬을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자치구가 문제인데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강요를 하는 건 안 돼요. 모집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도와주겠다고 협찬을 요구하거나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직무 관련자가 2가지 보냈다. 화환과 부조금 합쳐서 10만 원 이내야 됩니다. 승진한 분한테 난을 보낼 때는 5만 원을 지키셔야 됩니다. 승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조사지만 이 법이 예정한 경조사는 아닙니다. 오로지 결혼과 장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부서장한테 명실 주지를 시켜주세요. 기자분을 만났어요. 의원님 만났어요. 중앙부처 공무원 만났어요. 업무 협의하면서 당연히 3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사교 원하는 직무수행. 그런데 3만 원 넘는 식사는 안 되는 겁니다. 되게 하려면 상대방한테 3만 원까지만 먹게 해두니까 식사가 3만 원짜리 나왔네요. 3만 원은 업추비 카드로 내시고 나머지 본인은 나머지 만 원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있어요. 기자한테 밥을 샀는데 4만 원짜리 나왔다 이거죠. 업추비 카드 3만 원 하고 나머지 만 원 본인 내겠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받는 사람 기준으로 3만 원까지 접대 가능하니까 3만 원까지 업추비 카드 했다면 나머지 만 원은 접대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식당을 잡을 때는 3만 원 이내 식당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처 자주 가시는 식당이 있으면 만들라고 하세요. 김영란 세트를. 경조사비 초과 수령하면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지만 선물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거니까 다 돌려보내라. 금품 받았을 때는 반환만 하지 말고 신고도 해라. 주말이든 휴직이든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사전 신고를 해라. 강의를 초료가 수령했으면
초과 부분을 발암을 하지 마시고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헷갈려요. 제가 강의를 나갔다 이거죠. 서울시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주는 기준은 더 높아요. 상대방 기준으로 맞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맞아야 됩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광고를 초과 수령하면 초과분 반환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도 하셔야 돼요. 자, 부정청탁 금지에 관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배경, 취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요. 청탁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고 받으면 명시적 거절, 2번 받으면 무조건 서면 신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위를 하시지 말고 사전에 물어보십시오.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유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민원인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도 다른 사람입니다. 애매하면 더치페이, 영수증은 챙겨두시고 금품 수수는 배우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선량한 공직자가 위반행위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행정포탈 안에 가보면 청렴감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Q&A, FAQ 다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그리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었어요. 김영란법 핸드북.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리프렛도 포스터도 스티커도 만들었거든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리는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15,000명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일 생기면 저희도 불편하지만 당사자가 제일 깝깝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시간을 내서 핵심 내용은 숙지를 하고 애매하면 저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책자에 있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99%가 걸러집니다. 그건 저희 김분현 주무관님이 시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개별적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과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 걸 취합을 해보세요. 그럼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물어보시기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수많은 FAQ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쓰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부기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영란법 학습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토론해가지고 답을 해드리고 저희도 모르는 거나 너무 중요한 것은 저희가 권익위에 신속하게 유권 해석을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처벌된 사례가 없었는데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챙겨보시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문현 주임님이 나오셔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자가진단표 시연을 하실 텐데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담당관 감사총괄팀에 근무하는 김분연입니다. 전 서무고요. 행동강령이랑 교육 우리 실국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난 이후에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일부가 청렴감사 이야기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약집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배부해드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가진단 매뉴얼이고요. 자료들을 찾아보기 힘드시면 일단은 지금 드리는 이 자가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진단을 해보시면은 아마 90% 이상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내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상이라든가 위반 행위가 뭐를 규율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는 부정청탁이 어떨 때 안 되고 어떨 때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항 요약해드렸고 3페이지가 금품수수 관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가 부정청탁에 대한 자가진단 절차들이거든요. 그리고 9페이지부터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자가진단 절차입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금 이 사례 제가 2가지 준비했는데 청영감사 이야기 Q&A에 올라왔던 거 지금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대가성만 없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관련성 있는 관계자와 3만 원 미만의 식사 간담회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9페이지 매뉴얼 펴시면은 이 금품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4단계까지 쭉 진행이 돼요. 뭔가를 받거나 줘야 될 때 그 가액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 2, 3, 4 4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는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체크리스트 2로 넘어가서 이제 수수 허용 여부가 추가로 가능한지 또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체크리스트 2단계에 넘어가서 보면 질문에서 아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식사 가능한지라고 했으니까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고 하면은 3번째 항목에 해당하잖아요. 3번째 항목에 해당하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요 경우에는 3단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수수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3만 원, 5만 원이라도 지금 체크리스트 3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수수할 수 없거든요. 그 체크리스트 3이 바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감사 수감 중인데 그 감사관들한테 식사 제공 안 된다는 거죠.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도. 그래서 지금 질문에 보면은 대가성이 없다면이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대가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3만 원 범위 내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저희가 달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째 사례. 네, 지금 이거 국제 갈등 컨퍼런스 개최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지금 외국인 초청 연사가 있고 그리고 토론자 사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위촉직 당연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뭐 이런 분들이 돼 있는데 이분들과 관련해서 식사 대접 가능한지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이거를 진단하자면은 우리 체크리스트 1, 2, 3 단계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초청 연사, 그 다음에 국내 토론자와 사회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요. 외국인 초청 연사, 우리 공무원 등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금액 제한 없이 뭐 만찬 제공 가능하고요. 국내 토론자나 사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번째 심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체크리스트 1, 2, 3에 의거해서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체크리스트 1에서 봤을 때 일단 직무 관련자니까 1, 2, 3, 4 어느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럼 체크리스트 2로 넘어가서 주가 진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국제 컨퍼런스 관련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거니까 원활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3번째 항목에 해당하니까 바로 또 수수가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서 끊으시면 안 되고 3번째 항목에 해당하니까 체크리스트 3으로 넘어가서 주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3번째로 넘어갔을 때 이 3번째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식사 제공 가능한 걸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예, 요것도 청렴 감사 이야기 Q&A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이 매뉴얼에 따라서 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과연 1, 2, 3, 4 이 체크리스트 단계를 진행해 나갔을 때 최종 수수가 가능한지 그거를 자가 진단을 해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